안녕하세요. 논술의 이론과 실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논술의 이론과 실제는 우선은 논술이 무엇인지, 논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잘 쓰실 수 있는지 저와 이제 실제적인 어떤 연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향상시키는 수업인데, 제가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뵙게 되면서 실제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술이 무엇인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서술이고, 이것은 이제 말하기, 논리적인 말하기, 그리고 그 논리적인 그러한 그 글쓰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떠한 것으로 그 설득을 하고 그 논리적인 어떤 기반 하에서 그러한 것들을 서술을 하는 이러한 그 근간에는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논리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깊이 다뤄보고, 그리고 이 논리적인 어떤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요소들 갖춰줘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그 사고의 8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8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찾아내서 자신의 어떠한 글을 이렇게 갖춰서 쓰는 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그 구표준, 그러니까 9개 기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글을 보거나 어떤 글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이론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스킬,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고 이걸 조금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논리적 소통의 전제라고, 논리적 소통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전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8요소 구표준이라고 하는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를 다루고자 했었던 것이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 시간상으로 이 토론 부분까지밖에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좀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어차피 나중에 또 반복이 될 거니까 더 완벽하게 다시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까지는 뭐였냐면, 소통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해되거나 그러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그러한 거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의 어떠한 발화 상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입각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통의 이러한 방식들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계 맺음이 각각의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소통하는 어떠한 것들, 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민주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민주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소통이 그 민주적 소통의 어떤 전제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보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그 소통과 사회에서는 사회의 어떤 것 안에서 민주적 소통이 어떻게 그 일어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전제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제 그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민주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어떠한 사람들, 각각의 어떠한 다른 타자들과 같이 사는 거고요. 그런 사는 속에서 각각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물어봐서 우리가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하는 사회, 소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우선은 이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개, 고양이, 정말 우리가 인간에게 가까운 두 동물이지만 언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양이가 꼬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개가 꼬리로 이야기한다는 건 아주 친근하다는 어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언어가 너무너무 다른데, 그러면 이 다른 언어들과 다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소통할 다른 것은 이미 있는 어떠한 전제라고 한다면, 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함께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t's just a sign of the times. Bottom line hype into DIY. Iced tea, regular, iced tea, regular, spiking my adrenaline, tame it with medicine. Oops, forgot my line again. Bro, test my innocence, making love in
this kind of rain. Bang, bang, shooting down our air supply. Miss my train pushing our heights. I guess it's just a sign of the times. Bottle my hype into DIY. Yeah. I said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I said A, I, antelope, B, bumblebee, T, C, cassowary, D, dolphin, big E, F, ABC's doing that thing. I said F, fox, G, grizzly bear, H, hyena, iguana, J, jellyfish, ABC's they got the hang of it. I said K, killer whale, L, ladybird, M, millipede, N, nightingale, O, ocelot, ABC, they're gonna work it all out. I said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I said E, pelican, Q, quail, R, rabbit, S, snail, T. 네. 개와 고양이가 언어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개와 고양이가 같이 사는 그러한 그 연구조사를 봤을 때 사실은 서로는 좋은 친구더라는 겁니다. 왜요? 서로가 소통하는 어떤 방법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언어의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개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개가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어떤 몸짓 언어라든지 그런 방식들을 서로가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물음이 너무 거창하긴 한데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은 완벽한 소통이 있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방식들을 인정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소통을 하려고 서로 다른 언어들, 서로 다른 어떠한 방식들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배움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와 소통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너의 말을 알아듣고 싶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내가 맞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런 방식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소통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사실은 소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에서 그래도 민주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그런 서로의 생각을 그렇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그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그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여기 아까는 뭐 개와 고양이의 관계 뭐 이렇게 다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조금 더 그냥 사회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보면 좋냐, 저는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모여서 사회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합니다. 관계 맺음, 이 관계성을 이루는 관계 맺음의 어떤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떠한 특성이 나눠지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왔어요. 이걸 뭐 이렇게 딱 이렇게 4가지 뿐이다 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4가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이해와 요구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한 관심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 논술에 대해서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수업을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와 요구에 맞는 수업이 제 수업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그 비대면 수업이라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의 어쨌든 그러한 능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스킬과 이러한 것들에 보답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 요구에 맞는, 여러분의 인터레스트에 맞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런 관계 맺음의 어떠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터레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조금 더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인터레스트라는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인터, 안에, 사이에 라는 뜻이고, 에스트라는 말이 에세라는 말,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인터레스트가 우리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어떤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사이에 존재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에 존재하다는 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내가 이 사이의 존재, 관계 맺음 속에서 존재한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논술에 어떠한 역량을 원하시고 제가 그거를 주는 것이 이해관계에 맞는 방식이라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만남과 인간 대 인격과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관계로서가 사람과 사람께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맺음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 인터 호미네스 에세라는 말은 원래 이제 로마인들이 자주 쓰던 말인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인터 호미네스 에세라고 하는 건 나는 어디에서 존재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런 게 사회, 공동체 뭐 요런 하는 것들,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어떠한 것들로 이렇게 서로의 어떠한 원하는 바 이상 이념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고 인팀 가까워진 어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좁혀보면 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 말로 필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으시죠? 근데 이제 친구가 맨날 만나서 노는 애,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애, 뭐 이런 것도 친구인데, 그런데 친구가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좀 잘 맞아야 돼요. 그쵸?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도 잘 맞고, 취향도 잘 맞고, 또 어떤 세상을 보는 어떠한 방식도 좀 잘 맞아야 어떤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과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잘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키워준다, 윈윈한다라고 하는 어떤 우정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치 뭐 결론처럼 love,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친구가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죠. 그쵸? 이게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우정의 어떤 관계는 각각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주체가 어떤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같아서 그것을 향해서 서로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그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어떤 지점이 중점적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어떠한 관계는 이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이제 그 연인 관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어떤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보통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1, 2번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이렇게 그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다루는 어떤 측면 1, 2번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요. 그 3번, 4번은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떠한 윤리나 뭐 이런 쪽에서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것도 다 사람들의 어떤 관계 맺음의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맺기의 어떠한 유형들 속에서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소통이 일어나느냐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깊이 들어가서 여기 소통의 문제를 같이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고 너와 나의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관계 맺기의 유형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면 교환 관계입니다. 교환 관계 어려운 말 아닙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오셨으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관계에 맞는 어떠한 방식이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그 교환 관계의 어떤 시스템으로 사실은 자본주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만큼을 줬으면 그거는 어쨌든 환산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받아야 이게 공정한 거고 이것이 공정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우리가 물질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교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거고 불이한 어떠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요. 너 이렇게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교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give and take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give and take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등가적 교환 관계 1대1 뭐 완벽하게 환산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1대1로 주는 만큼 받고 그렇게 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공정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교환 관계에 관한, 예를 들면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이런 물질적인 어떠한 사회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교환 관계 안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건 거래죠. 거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부당함 없이 누군가의 어떠한 손해보험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환 관계이고, 이거는 자본주의를 이루는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떠한 그런 이거는 그래서 물질의 어떠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맺음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말고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참 슬픕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너가 1대1로 관계를 맺는 건데 거기에 계산이 되는 건 물건의 등가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사람으로 보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고 본다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줘? 라고 하는 것만이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환 관계에서 중접적으로 보는 것은 주고받는 그거 자체의 물질적인 것이 1대1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1대1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뭘 중심으로 보는 거냐? 물질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1대1로 교환이 되느냐, 제대로 된 거래가 성립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 그런 관계 말고 뭐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되물으신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속상한 일이다. 뭐 펭수가 그러더라고 똑당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다. 뭐냐면 그거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로서 다 환산이 되는 거다라고 계산하면서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거 아니고서는 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사람들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원래 인터레스트라는 말도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와 내가,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으로서 관계 맺기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맺기는 뭐냐? 서로가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거죠.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서로의 어떤 관계 맺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인정하는 관계다. 서로가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 관계가 물질에서 1대1의 그래도 대등한 어떠한 교환 성립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관계는 인정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는 어떠한 관계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립될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느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 물질 안에서의 어떠한 관계,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죠. 친구 관계. 친구 관계는 아까 필리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소중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존중하지만 친구는 조금 더 서로의 어떠한 삶을 지지해주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함께 어떠한 가는 어떠한 관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단순한 어떤 존중의 어떤 것들보다는 어떤 삶의 어떠한 넘어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 너가 이렇게 아까 개인들 너 따로 나 따로야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좀 함께 생각하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비판도 해주고요. 그런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뭐 단순하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소통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어떤 이상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서로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이해받고 싶어하는 측면까지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너를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해를 넘어서 서로의 어떤 삶을 이해받는다 라고 하는 그 소통이 어떤 삶을 이해받고 그것들을 소통하는 방식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연애하고 계시는지요? 연애는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구 관계,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 사랑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사람에 있어서의 안 좋은 거, 나쁜 거, 뭐 나의 결점, 뭐 이런 것까지 온전히 다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고자 하고 사랑을 주고자 하고 뭐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는 어떤 아주 깊은 어떠한 감정까지도 아주 깊은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의 어떤 충동까지도 서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슬프고 기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와 나의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어떤 관계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굳이 말을 붙이자면 내가 결핍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사랑을 선사하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왜 안 주는가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서로가 이런 사랑의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이 사랑을 선사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여기 사랑은 선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또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 맺음 안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관계 맺음 안에서 우선은 이렇게 공정하게 누군가 계속 손해보고 누군가는 계속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공정한 어떤 관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제 교환 관계에서 말할 수 있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요. 서로를 온전히 지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관계, 이 우정의 관계에서 말할 수 있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사랑하는 어떠한 이러한 관계의 어떤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관계 맺음에서 이런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환 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인정하는 관계, 인격체로서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이란 말이 되게 넓은 말인데 이 소통의 어떠한 그 관계도 각각의 어떤 것들 안에서 그 발전시키는 어떤 소통의 어떠한 것이 단순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소통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 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관계, 사랑으로 서로에게 어떤 그 사랑을 선사하는 어떤 관계까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저의 의도가 조금 이 얘기가 길어지게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은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그 방식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하게 되면요, 우선은 저 사람은 원래 이래, 남자는 원래 이래, 여자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존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꼭 그렇진 않네? 라고 하는, 아니면, 그러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을 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가치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사실을 보더라도 한 면으로만 단편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면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주의적인 해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사실에 관해서도.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러한 그 생각에 나의 어떤 틀을 깨고서 어떤 새로운 어떠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소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통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아빠하고 연관되는 말인데 원래 이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본래 그런 걸로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되게 슬픈 말 중에 뭐 그럼 이제 한참 헬조선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지옥 같다. 어쩔 수 없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지옥같이 글러먹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로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다 보고 알게 되고 이렇게 접하다 보고 접하게 되고 소통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어쩔 수 없다라고 봤던 거, 본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해볼 만한 것이 되고 변화 가능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한 어떤 상상의 차원을 넘어서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정,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들과 소통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더 나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꿈꾸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떠한 더 나은 어떤 세상으로 상상도 하게 하고 더 나은 어떠한 세상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는 어떤 이런 기반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거냐면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그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런 비대면 수업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떠드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또 소통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 찍는 이런 수업들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이 주인공으로서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 이제 여러 무대에 서잖아요.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어떠한 방식들을 자신임을 드러내는 어떠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쭈뼛쭈뼛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고 그래 나는 여기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으로서 거기에 나는 여기 내 무대고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아주 특별히 좋아해서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테마가 제가 말할 수 있는 자로 탄생한다 라고 하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자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러한 모티브를 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요. 비너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의 여신이죠. 근데 비너스가 이제 탄생은 이제 육지로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이제 서풍의 신인 제프리스와 사랑에 빠진 어떤 플로리아가 같이 이렇게 바람을 불러줘서 그 사랑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서풍의 어떠한 그런 걸로 육지로 오죠. 그러면 운명의 여신이요. 딱 그 망토를 둘러줍니다. 비너스에게. 이게 이제 시간의 망토이기도 하고요. 이제 삶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어떤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에서 말하는 자로서 어떠한 이 안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이고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자의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길래 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로 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자의 어떠한 것으로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행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
새로운 시작으로 세상에 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 이 무대에서 이 삶이라는 무대에 와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탄생, 출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내가 가만히 쭈뼛쭈뼛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말함과 함께 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어디 그 무대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있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인데,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출생이 내재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자가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할 능력, 시작하는 능력, 이게 이제 행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과 행위의 어떤 능력은 세 번째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조건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과 행위로 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것이 바로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굵은 글씨를 읽어보면 탄생 덕분에 우리가 다 태어났죠. 그래서 탄생 덕분에 각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세계라는 무대로 가져온 행위가 없다면 태양 아래 새로운 어떤 것도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가 되는 것, 행위한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러한 능력은 원래부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 태어남이라는 어떤 조건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논술을 잘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논술을 하는 이유는 내가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자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내 안에서 자기만족으로 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쓰고 말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게,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좀 이렇게 오해 없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말하는 자라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자로서,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서 또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서 논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문제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내가 시험 봐야 되니까 논술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논술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자이고 행위하는 자이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을 쓰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왜 말하고자 하느냐, 왜 뭘 어떻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소통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삶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삶이라는 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너를 설득시켜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도 배울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으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의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역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쭈뼛쭈뼛 난 모르겠어 그냥 되는 대로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말하고 행위하는 자가 된다는 거고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칸나한테 말처럼 우리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발휘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시는 이유와 근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인 어떤 소통의 어떤 전제라고 우리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내가 무언가 말할 수 있고 행위할 수 있는 어떤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수업 교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도 기존에 쓰던 책이 훨씬 우리의 수업에 맞겠다 싶어서 그걸 선정을 했는데 그게 절판이 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논증의 상태가 풍조됐을 뿐만 아니라 재고 이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중고도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떠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여기에서 논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바로 습득할 수 있다고 보면야 사야 되는 책이긴 하겠지만 또 다른 책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책을 사지 마시고요. 책을 사지 마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복사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증의 탄생이라는 책 말고 여러분들이 저희 비판적 사고와 논리라는 책은 이제 기존의 학교에서도 많이 쓰던 책이라서 그 책의 8장에 논술이 있어요. 8장에 한 챕터가 논술이란 비판적 사고와 논술이라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제가 서머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논술의 어떠한 스킬 이거를 이렇게 조금 습득하시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와 논술 이렇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직접 쓰실 수 있는 어떤 스킬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나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비판적 8장에 보시면요.
그 비판적 사고와 논술이라는 부분이 논술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읽기, 문제 설정과 창의적 문제 해결, 논리적 서술로서의 논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합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요소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어떤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어떤 리스트들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지난 시간 했던 얘기예요. 지난 시간 했던 것에 여기에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주되게 논술을 규정하는 것은 이제 김영정 선생님의 얘기를 따옴표로 묻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그런 서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걸 논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논리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고 그 안에서는 그런 논증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논증의 능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능력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종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면 비판적 사고의 능력이고 그걸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분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내 능력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의견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비판적 읽기 능력이잖아요. 이 비판적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겠죠. 논리적 서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논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3가지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도 필요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도 필요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를 우리는 이 사람이 논증 능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갖추는 건 이게 이제 논증 능력이 있는 거고 논술 능력이 탁월한 어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어떤 스킬이 뭐냐면 이것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사고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분석하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어떠한 것들이 구성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설득력 있는 어떤 논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8가지 요소는 다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8가지 요소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 요소가 다 있어야만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요소가 다 갖춰지면 사실은 참 논증적으로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어떤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 글을 읽고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노동적으로 잘 구성된 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실 때도 이 요소 하나대로 내가 도대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글을 쓰고자 하느냐, 쓰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분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의 어떠한 하나의 어떤 방식인 거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글을 여러분들 쓰실 때 뭐냐면, 뭐 저는 지난번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판적 사고력 물음표다. 그래서 여기 다 물음표 붙여왔습니다. 물음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뭔 물음표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건 좀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물음표를 붙이는 건데 이런 건 좀 물어보고 준비해서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글에 나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 이에요. 왜 이 글을 쓰느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가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어떤 글이든 뭐가 있냐면 왜 이 글을 쓰냐,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가 분명해야 된다. 왜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이 문제 다루고 저 문제 다루고 이 문제 다루고 다 다룬다라는 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핵심 물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이 핵심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 전제된 어떠한 것들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전제된 것들도 밝혀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걸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도 좋은 게 이게 전제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내가 너네들 뭐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글들은 사실은 속이기 위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너와 함께 소통하고자 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제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좀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전제된 어떠한 생각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뭐 뻔한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려면 어떤 그러한 인포메이션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개념들이 또 분명해야 됩니다. 개념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데피니션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쓰는 개념이 무엇인지, 나는 이걸 무슨 의미로 쓰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 중요하죠.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은 뭐냐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좋은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뭔 말을 하는지를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을 쓰긴 썼는데 도대체 뭐가 주장하는 바냐가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글은 아니죠. 그래서 글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귀결은 뭐냐면 이게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아니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귀결, 그러니까 결론 이후에 나오는 그것들의 어떤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점은 뭐냐면 내가 이 글의 이 문제를, 난 신인이 아니잖아요. 신적 관점에서 이걸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문제를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8요소는 뭐냐면 이 논리적인 어떠한 글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는 이런 목적을 이 글을 통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죠? 난 이런 관점에서 이걸 서술하고 이걸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중심 문제는 이거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평가는요. 평가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셨을 거예요. 강의 평가, 이런 평가, 이런 모든 어떤 평가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선생님은 보면은 말을 너무 어눌하게 해, 이런 거, 애매하게 해, 라고 하는 라는 평가가 첫 번째 있을 수 있죠. 어떤 글이 뭐가 이렇게 불분명해, 라고 하는 게 명료성의 문제입니다. 명료하지 않다는 거는 뭐냐면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글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 명료성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보통 뭐라고 하면 깨끗한 유리창 같이 생각하면 된다. 어떠한 말이 불분명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더러운 유리창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이게 불명료해져요. 근데 만약에 깨끗한 유리창이라면 내 언어가 그렇게 명료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 깨끗한 유리창처럼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게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이 가지고 있는 명료성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정확한가. 아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정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상세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벙덤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당한 정도의 그러한 이 상세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관련성은 연관성이겠죠. 핵심 부분과 이 내용과의 어떤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할수록 좋은 글이 되겠죠.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주제를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어디에서 흐트려버리지 않고 그걸 잘 다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논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구성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논리적인 어떠한 것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결론이잖아요. 이것에 주장하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이끄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의 근거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서 그걸 잘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충분성의 문제고요. 다각성이라고 하는 문제, 너무 편협하게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비추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바깥에서 물결이 튀듯이 이렇게 타닥타닥 치는 것만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정도의 어떤 깊이만큼으로 그 문제를 다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히 다 갖춘 것은 없습니다.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리스트로 놓으시고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지금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라고 물음표
찍어봐라. 자신의 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그게 정밀성이겠죠. 그런가. 관련성이 딱 이렇게 있는가.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이것들을 잘 끌어가고 있는가.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적당한 깊이만큼의 이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시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유명해진 시인인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시인이 되고 싶어서 대학 다닐 때부터 모든 그런 문예, 신춘문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렇게 시를 냈대요. 근데 그러고는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제 지금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시인인데 그럴 때 매번 냈을 때마다 자기 이제 떨어졌잖아요. 거기 당선된 시를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내 시가 더 좋은데 왜 쟤는 당선이 되고 왜 나는 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 시가 더 좋은 거죠. 내 시가 더 나은데 내가 저기에 더 못할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시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저 시가 정말 좋구나. 저 당선된 시가 내 시보다 더 낫구나를 알았을 때 자기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거 아는 자기를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됐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을 또 쓸 수 있다는 능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한꺼번에 갖춰지는 능력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잘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글로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물음표를 물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이런 요소를 갖췄는가 그리고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이러한 것들이 좀 제대로 맞는가를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논술하는 법,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거기에 논술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루고요. 오늘은 사고의 요소와 그런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음표를 던지는 방법 그리고 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좀 이렇게 자기 글을 쓰기 전에도 쓸 때도 그리고 쓰고 나서도 이렇게 던지는 어떠한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 그러면 좋은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1주차에 이제 저에게 글을 주셨잖아요. 한 문단. 그래서 이 문단을 10줄 쓰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8요소 아까 보셨죠? 8요소로 분석해서 예전에는 목적 하면 쫙 해서 목적 이렇게 분석해서 거기에다가 써주시는 그러니까 8줄 쓰면 되죠. 그렇죠? 결론 해서 쭉 이렇게 근데 각각의 문장으로 써주세요. 문장으로. 정보 너무 많다. 정보는 이런 정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개념은 그냥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사랑이 나왔다. 아니면 뭐가 나왔다. 소통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주요 개념들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고의 8요소로 분석하는 게 첫 번째 물음이고요. 그 다음에 구표준으로 이렇게 명료성, 그죠? 내 글은 명료하지 않았다. 내 글은 심층적이지 않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검토해서 전체적인 자신의 어떠한 평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글에 대한
자신 사고의 구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그래서 이런 평가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명료성에서는 훌륭하지만 사실은 심층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모자랐다 뭐 이러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평가문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스스로의 어떤 평가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제가 지금 저희 서버가 되게 안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유튜브로 가셔서 보시고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과도기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코로나19가 조금 좋아져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된 것을 스마트 학습 관리에 올려주시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또 이 과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쓰셨던 글을 사고의 8요소와 구표준으로 그래서 1번은 그것들을 8가지 요소로 해서 스스로 분석해 보시는 거고요. 2번은 자기 자신의 글에 대한 어떤 평가문을 써보시는 거 많이 쓰지 마시고요. 한 10문장? 10문장이 너무 많다. 6문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얼굴을 뵙고 소통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곧 뵙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